두 번째는 우리 총신대학교 계신 우리 박건태 교수님을 모시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은 저를 옆에서 보니까 칼빈이 있었던 원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을 본인의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오래전부터 이렇게 작업해 왔습니다. 보니까 제가 사실 박건태 교수님 작품도 읽고 그랬는데 늘 느끼는 것이 참 그때는 책을 더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귀한 작업을 하는데 한국교가 몰라주고 해서 이 책 만드는 거 책이 참 볼품이 없더라고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국의 영향도 높아졌기 때문에 책을 출판할 때도 더 잘 만들어줄 생각합니다만 원작품을 소개한 일이 칼빈이 한 기본적인 작업인데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싶고 진짜 들어앉아서 공부만 하는 분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학자인데 모시고 어려운 일에 이번에 이렇게 우리 학교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발표된 바처럼 우리 초기 서간문을 통해 온 칼빈의 목현 성경 해석을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깔뱅이라고 제가 입에 붙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깔뱅이라는 말이 나올 텐데 양해해 주시고 깔뱅이 칼빈입니다. 번갈아 가서 쓰겠습니다. 깔뱅이 텍스트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최근에 깔뱅이 서간집 1권을 번역을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금년 아마 가을쯤에 출판할 계획인데 1530년부터 1538년까지 스트라스부르에 막 가서 한 6개월 있는 동안까지의 텍스트를 지금 모았습니다. 1집에.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서 깔뱅이 그 초기 청년 시절의 모습을 새롭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 강요 마지막 텍스트를 끝낸 그런 완성된 깔뱅이 모습이 아닌 또 그런 시각으로 보는 초기의 깔뱅이 아닌 순전히 여러분처럼 이제 대학을 마치고 아니면 또 마치는 과정에서 쓰여진 편지들이거든요. 1930년 같은 초기 최초의 작품이 나오기 직전 한 2년 전에 편지들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초기의 청년 깔뱅을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모습이 아닌 종교개혁자의 깔뱅이 아닌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이제 이 세상을 향해서 출사표를 던지는 그런 깔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곧 졸업을 한다면 지식인으로서 이제 부름 받아서 세상에 나갈 텐데 그 소명이 어떤 것인지 아직 소명을 잘 파악하지 못하던 시절의 깔뱅이, 나가야 할 방향을 잘 모르던 시절의 깔뱅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게다가 동양의 인식사회다, 동아시아 인식사회라고 할 때는 어쨌든 우리는 지금 동양권이고 동아시아에 있고 한국이라는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적인 오랜 전통을 갖고 있고 우리가 토속 한국인이라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문명권 속에서 그런 어떤 문화적인 요소를 뼛속 깊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근 100년 동안 서양의 어떤 지식, 문명, 그런 영향 속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고 지금 애를 쓴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중에 깔뱅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이고, 과연 제대로 입고 있는가, 입혀질 옷인가, 이런 문제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이건 벌써부터 우리가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제 겨우 시도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깔뱅이의 의미가 무엇인가? 과연 이렇게 우상처럼 섬겨도 되는 것인가? 이걸 이제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봤을 때 21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그려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론 내용이에요. 그 제일 위에 문단을 보시면 깔뱅은 신앙의 인물이자 동시에 정치적 인물이었다. 그는 신학자이자 또한 법률가였다. 설교자이자 또한 정책 위반자였다. 종교적, 정치적, 법률적 고문이었다 하고 제가 이제 동양식으로 말하는 책사였다. 그래서 북바이어는 아닙니다. 책사였다. Political counselor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제 책사라는 말의 정당성 문제는 논의가 될 수 있어요. 과연 동양의 책사가 서양에 존재할 수 있느냐? 없죠. 다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괴력을 좀 썼고, 이제 다음 문단으로 가서 동양의 책사는 치국 이전에 수신을 요구받는다. 수신이 안 된 책사는 욕심으로 인해 국정을 잘못 이끈다. 깔뱅은 자신의 수신 과정을 명백히 알려주지 않는다. 종교개혁 2세대에 속한 깔뱅은 앞선 선배들에 비해 수사나 사제 훈련을 많이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인문주의 훈련을 더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깔뱅이 몽테주 콜레주에서 여기서 훌륭하신 분들도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좀 알리기 위해서 우리 안 교수님이 발표한 가운데 이 콜레주를 대학으로 다 번역을 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콜레주는 노아용에서 깔뱅이 그 카페트 콜레주 다녔다는 것은 이걸 콜레주가 아니고 리세죠. 리세. 그러면 미안합니다. 리세 그죠? 리세라고. 리세는 지금 현재 프랑스 교육 체제에 의하면 고등학교입니다. 콜레주가 중학교고. 에꼴로 봐야 됩니다. 그 카페트는 에꼴 델라 카페트 그래가지고 그건 초딩입니다. 초딩. 그래서 초딩을 다녔다는 얘기예요. 노아용에서 카페트라는. 그리고 이제 파리로 올라와서 들라막슈, 콜레지 들라막슈는 이제 그것도 중등학교죠. 요즘 말하면 중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테주 콜레지도 중고딩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대학 가기 직전에 인문학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대학이라고 사람들이 번역을 하냐면 그런 유혹을 받냐면 거기서 학사학위를 받기 때문에 그 콜레지를 졸업하면 학사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유니버시티를 가게 됩니다. 그 유니백시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전문대학원들입니다. 의학, 신학, 법학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깔뱅이 초기에는 그 아버지의 원대로 그 신학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제의 길을 가려고 장학금 받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법학으로 돌리는 바람에 그때 법학대학원을 가게 돼. 법학 전문대학원을 선택해서 오를레앙에 가서 교회법을 하고 부르주에 가서 시민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법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처럼 초딩, 중딩, 고딩을 거쳐서 대딩 하고 이제 이걸 졸업하면서 지식인으로서 부름받는 사람들, 이건 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어떤 의식이 있는 사람만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죠. 아무나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무슨 책을 쓰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지식인은 책을 써야 그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인데, 뭔가 깔뱅도 이제 뭔가 그 인생의 삶의 승부수를 던지게 되는 거죠. 상당히 빨리, 중세 때는 빨랐기 때문에 승부수를 빨리 던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1쪽의 삶의 승부사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안 교수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세네카 관용론 주석, 이걸 자비로 출판을 했고, 서간문에 보면 이제부터 나오는 그 인용문들은요, 2학기 때 출판할 깔뱅 서간집 1권, 아직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페이지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서신 8, 그러면 8번째 서신에 들어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 이걸 이제 직접 원어로 보시고 싶은 분은 COR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이 오페라 레코그니타 해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칼빈 전집 그 최신반입니다. 최신반. 거기에 이제 서간집이 나왔어요. 총 시리즈가 7권인데 7시리즈인데 6번째 시리즈가 서간집이고 그 1권이 2005년에 나왔습니다. 그 텍스트의 페이지 번호입니다. COR 시리즈 6 1권 66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를 보면 깔뱅이 세네카 관영 주석을 자비로 출판하고 바로 한 말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말을 썼어요. 이건 이제 카이사르의 말인데 사실 이제 문맥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경제적인 그 형편이 안 좋은 그걸 극복하겠다는 의미로 쓰여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주사위를 던져졌다. 뭔 의미예요? 책을 내가 쓰긴 썼는데 이거 돈을 벌는지 잘 모르겠다 이겁니다. 목적이 돈에 있어요. 무슨 딴 생 여러분 뭐 책 쓸 때 돈 벌라고 쓰지 분명히 그렇잖아요. 교수들도 마찬가지, 신학 교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돈 벌라고 쓰지 뭐 딴 거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지.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깔뱅은 정확히 그 인간의 본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뭐 내가 읽은 그대로 얘기하니까 맑은 정신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한번 여러분이 들여다보시면 그건 정확히, 왜냐하면 이때 깔뱅은 끊임없이 돈을 빌려 써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깔뱅에게 돈을 많이 대준 사람이 프랑스와 다니엘, 가장 친한 친구인데 뭐 주변에 많아요. 거기 보면은 뭐 그 깔뱅의 아름다운 수사학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 빌리는데 그 수사학을 활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깔뱅하고 촉객이 서가모니 깔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보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장난기 어린 수사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도 운명적인 승부사의 고사와 얽혀있다. 물론 이 시기에 깔뱅에게 있어서 루비콘 강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는 있지만 깔뱅은 자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잘 견뎌내는 습관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늘상 돈을 구워줬던 프랑스와 다니엘에게 상환 능력이 없음을 뻔뻔히 농담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인 신용도를 잃을 뻔했던 니콜라 듀슈맹에게는 하루 1시간도 견딜 수 없는 궁핍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으며 장코프도 채권자 명부에 들어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뭐 그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결과는 아까 안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전 회수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 친구에게 이걸 교재로 써달라고까지 했는데 별로 그렇게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저는 저만 아는 놈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깔뱅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판된 지 2달 후에도 깔뱅은 일정한 주거지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지식인 깔뱅을 이렇게 경제적인 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그의 작품 내용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깔뱅의 내면에는 철학과 법학과 문학을 연마한 지식인으로서의 지식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알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급하긴 하지만 정치 사상가의 청사진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안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박해를 많이 하는 네로에게 세네카가 권면을 했듯이 당시의 프랑스와 1세에게 박해하지 말고 관용을 보여라 하는 일종의 치국책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이 세계에 나가면 앞으로 적어도 여러분 법학을 했으면요 정치권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법학을 전공했는데 앞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하겠느냐. 물론 교회법도 했기 때문에 교회에도 활용도가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나라에, 프랑스라는 이 나라에 프랑스와 1세의 그 눈에 들면은 상당히 출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깔뱅이 아버지가 법학으로 돌려보냈는데도 출세에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학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인용했습니다. 거기 각주 138 원문을 보시면 이게 이제 베이크 오호만의 말인데 한 법학자가 쓴 치국책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치국한다는 건 이제 수신을 마치고 수신제가 그리고 치국으로 가거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깔뱅이 수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 벌써 이 책을 쓸 때쯤 되면 깔뱅은 치국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봐야 할 겁니다. 예, 이제 그거는 건너뛰고 그렇다면
24쪽으로 가서 제네바의 책사가 되는 과정인데요. 이건 이제 기독교 강령하고도 연결이 돼요. 지금 이제 기독교 강령 부분을 건너뛰었는데 1532년 23살에 쓴 세네카 관용론 주석은 어떤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치국책으로서 자기의 미래에 출사표를 던졌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잘 못 쓰여진 책은 아니지만 크게 히트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느 순간에 회심을 했고 그 회심한 이후에 쓴 책인 기독교 강령은 대박났습니다. 그런데 그 대박난 책은 사실 신학책이에요. 그리고 그걸 프랑스어 1세에게 이제 헌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 1932년과 1936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 것인가? 이제는 인문주의자로서 그만두고 완전 신학자로 나가는 전혀 다른 깔뱅이인가? 초점은 거기 있는 건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깔뱅은 1936년 드디어 진정한 치국책의 책사로서 나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이 됐다. 그게 진정한 책사로서 부름받게 되는데 세네카 관용론 주석 아까 이제 미안합니다. 한 또 좀 약간 훌륭하신 분의 그 실수를 좀 지적하고 지나가자면 에라스무스가 코멘터리 한 게 아니고 에디션을 2번 냈죠. 그 관용론 에디션을 2번 냈고 두 번째 그 서문에서 얘기한 겁니다. 누군가 앞으로 이 책을 다룰 사람은 코멘터리 해라. 그래서 도전 그렇게 했고 깔뱅이 그렇게 도전을 해서 이제 코멘터리 쓴 건데 근데 거기에는 이제 남을 이겨보겠다는 욕망. 깔뱅이 그 여러분 서론 보면은 그걸 아주 잘 쓰고 있어. 내가 요즘 그 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는데 수사학을 동원하면서 내가 뭐 이름이 별로 안 났기 때문에 지금 자꾸 쓰고 싶은 생각을 막지만 사람들이 별로 잘도 못 쓰면서 자꾸 써낸다. 그래서 막 까면서 원래 이 학문이라는 건 남을 까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논문 쓸 때 앞사람 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좀 들여다보지 아무 말도 않고 앞사람만 칭찬하면 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깔뱅도 그렇게 이제 깔뱅을 일단 항상 좋은 인물로만 보지 마십시오. 깔뱅은 어떤 야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이 야망이라고 할 때 이제 하여튼 그 지식인으로서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많이 감추기도 하고 이건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내면성을 들어가 봐야 하는데 사실 깔뱅이 내면성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별로 안 씁니다. 이걸 사람들은 후대 깔빈주의자들은 굉장히 좋은 성품으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깔뱅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는 자기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만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살짝 뒤집는데 그것도 의심해봐야 되죠. 그래서 깔뱅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길은 서간문을 봐야 됩니다. 1권이 나오면 꼭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제네바에서 그를 초청을 하죠. 청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청빙 과정도 잘 아는 대로 파리레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원래 깔뱅이 그렇게 가려고 하질 않죠. 이것도 이제 너무 각성이 많이 돼가지고 과연 어떤 영향 속에서 그랬는가?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일단 스토아주의의 영향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은둔하려는 그 욕망. 그러니까 이 은둔하려는 욕망 속에는 출세할 수 없는 자신의 그 미천한 신분에게서 와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 사회 앞에 나는 그냥 은둔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그런 욕망도 있고, 이제 깔뱅이에 있는 그 스토아주의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썼는데, 특히 더 17세기 가면 이제 스토아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 있죠. 깔뱅이 속에도 분명히 들어있는 거. 왜냐하면 플라톤과 스토아주의자들이 비교적 그 고대 히랍 로마 사상에서는 비교적 그 기독교에 가까웠기 때문에 물론 비판을 하지만 많은 점에서는 수용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말 회심의 결정적인 영향 속에서
자기의 수신의 모자람. 수신 기간이 사실 언제 수신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랬는데 공자는 30에 이제 독립을 하고 지천명이 50인데 그 사이에 이제 부록. 나는 요즘 조금 이제 부록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늙으니까. 여러분이 보기보다 내가 많이 나이 많습니다. 지금 63입니다. 왜 놀라는 척? 이제 60 넘어가서 비로소 안 교수님이 아까 얘기한 걸 좀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 말은 좀 잘못해서 여자를 마귀로 본다는 겁니다. 역시 훌륭하신 분의 실수들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지천명까지 이걸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어요. 그 깔뱅이 회심 그 1533년, 34년 말이라고 할 때 그것도 정확하진 않지만 깔뱅이 글을 이제 나중에 얘기하거든요. 시편 주석 서문에서 1557년 한참 후에 자기의 이제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급을 하는데 그때는 이미 지천명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소명이 한꺼번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한 거와 목회자로서 부름받은 그 소명과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공자도 한 그게 30부터 50까지면 20년인데 말이죠. 한꺼번에 수신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죠. 수신과 소명이 한꺼번에 온다. 참 그 어려운 건데 일단 수신의 기간이 짧다고 이제 우리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정답은 물론 없어요. 이제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 왜 자꾸 깔뱅은 은둔을 하려고 했던가? 은거의 유혹을 받고 있던가? 그래서 제네바에 부름 받았을 때도 깔뱅은 그냥 조용히 공부하기를 바랬거든요. 스트라스부르에 가서. 근데 이제 깔뱅은 일평생 자기가 의지대로 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했죠. Le réformateur malgré lui. 그가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된 개혁자다. 그런데 매번 은둔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또 매번 속에서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 학녀와 세네카 한영론 주석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 이건 나는 통치이념이라고 보는 거죠. 통치이념이다. 통치이념이 제대로 되려면 종교와 정치가 같이 어우러져야 했던 것이 이 시절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은 이제 정교가 분리된 헌법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이게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신학적인 소양 없이 정치 이념을 말할 수 없었고 또 문학적 다른 영역에서 문학적인 소양 없이 또 그 정치 이념을 또 말할 수가 없었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야 비로소 책사로서의 부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그 예로 한 두어 사람을 뽑았는데요. 에라스무스가 계속 나오는 에라스무스는 수사로서 과연 이런 그 초대를 받았을까 관심이 없었죠. 크게. 다만 이제 문명 비판을 했고 그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의 이제 길을 제시한 것이 이제 엔키리디온이고 그 엔키리디온에서 그리고 또 그 격언집 모음집에서 성경 해석의 방향을 그리스도의 삶에다 초점을 맞추죠. 데보티오 모데르나와 같이 이미타티오 크리스토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는 정치 이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념에 그리스도를 이미타티오 크리스토를 써봐요. 정치가 되나? 그건 교회 정치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그리스도를 본받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 양반 정치와는 달라요. 그 양반 정치는 정치지. 거기에 무슨 그리스도를 본받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 유토피아적인 삶은 오히려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운 거예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토마스 모 유토피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솔직한 겁니다. 진짜 군주가 되려면 겉모술수 써야 된다. 이 겉모술수는 진정한 군주의 덕목이다.
오늘날 교회 정치도 다 그 군무술 써요. 그 진정한 군주의 덕목이기 때문에 적어도 총회장 되려면 그거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해보면 그 사람 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총장 되려고 해도 해야 될 거래요, 그거. 총장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모르겠어요. 나 우리 학교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학교. 그래서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뭐 에라스무스라는 유토피아를 말했던 토마스 뭐 당대 소위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것은 대부분 다 데보티오 모데르의 영성 속에서 나오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트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라. 뭐 깔뱅이 그게 없었겠는가? 당연히 있었죠. 오늘 설교하신 분의 말씀대로 깔뱅 텍스트 들어가면 좀 그게 있으니까 그게 수신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어떻게 해요? 수신을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이겠죠. 내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나를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차이점을 또 나중에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깔뱅은 이제 여기서 정치 철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25쪽에 한 중간쯤 가시면은 깔뱅이 이제 그런 길로 부름을 받고 해야 할 몇 가지 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제네바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것을. 이게 이제 책사의 몫입니다. 제네바의 책사로 부름 받았는데 물론 보조 책사예요. 이때는 깔뱅 앞에 파렐이 있었죠. 파렐과 더불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주 159 네, 텍스트 이름은 안 써놨는데 거기에 이제 이게 신앙교육서 라틴어판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1538년 기독교 학령을 불어로 번역해 놓은 것이 이제 신앙교육서라고 내가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깔뱅 작품 선집 2권에 이게 지금 들어있는데 그걸 라틴어로 깔뱅이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불어로 써놓고 기독교 학령을 라틴어로 써서 그걸 요약본으로 불어로 만들고 그 요약본을 다시 라틴어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카테키스무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제네바 제일 카테키스무스라 이렇게 부르는 건데 그 카테키스무스의 서문에서 신앙고백서를 만들면서 이걸 구약의 언약신학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신학으로 끌고 간다는 것은 이제 신약에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어떤 사상의 정치 이념이 아니고 신정정치에 가까운 모종의 언약 개념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제네바에.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그런 중재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거기 라틴어로 써놨죠. 인트르눈티우스 포이 데리스라고 해요. 언약의 중재자다. 그래서 목사들을 언약의 중재자로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서 또 파스토르하고 콘키오나토르를 구분합니다. 목사와 설교자를 구분하면서 난 단순히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다. 목사의 활동과 설교자의 활동은 다르다. 그랬어요. 목사와 설교자는 어떻게 다른가? 목사의 역할을 설교를 포함한 재반 행정으로 확대하는데 이 행정에는 교회의 자유에 해당되는 수찬정직권, 교구 분할권에 포함됩니다. 목사는 이 일을 위해서 목회자 모임과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하는 공동 치리회를 만들어서 사회 전체를 개혁하는 일에 관여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틴 부처가 깔뱅을 스트라스부르로 초대하면서 작은 목회사역이라고 그를 불렀을 때 이것은 단지 200명도 안 되는 교구문의 숫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및 제국 전체와 관련해서 할 일이 제네바 때보다 적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나머지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깔뱅의 정치 철학이 무엇이냐 했을 때 이제 깔뱅 이전의 정치 철학은 참고하시고 또 우리 한국의 당대의 상황도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정리하고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제 제가 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27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법과 사상과 연합된 기독교입니다. 바로 그 위에 문단을 보시면 그렇다면 깔뱅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깔뱅은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와 기독교 인문주의 이상주의의 중간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시아적인 인식사회로 말할 때 깔뱅은 순자와 한비자를 겸한 법과 사상가로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에서 치국은 수신 재가를 마친 지식인으로서 꿈꾸는 다음 단계입니다. 지식인은 통치자나 군주에게 통치의 정책과 방향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념을 실현합니다. 치세에는 공명의 육아 사상이 채택될 수 있으나 난세에는 법가사 내지 병가 사상이 유용합니다. 인위 정치보다 높은 이상인 도의 정치를 주장하는 도가 사상가는 차라리 종교인에 해당됩니다. 물론 육아 사상에 종교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도교에서만 못합니다. 이는 노자보다도 장자에게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고대 중국에서 불교는 외래 종교이지만 불가 사상이 오랜 동안 정치 철학으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14세기 말과 15세기 초에 서유럽은 난세였습니다. 데보티오 모데르나와 에라스무스의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이상은 난세의 현실 정치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중세의 수원 전통에 서 있는 이 입장은 불교의 한 부류와 견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는 공자의 대동사회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공산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심지어 교회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재산 공유를 교회의 표절 가운데 하나로 삼은 것은 바로 제세력합니다. 동양적 시각으로 깔려는 제자백가 가운데 아마도 법가에 가까울 것입니다. 법가는 불교, 유교, 도교에 비해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입장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치국책과 관련해서 깔뱅은 순자나 한비자와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깔뱅이 에라스무스나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말하지 않고 부패한 인간 본성에서 출발하여 제도를 논하는 것은 순자가 공맹사상과 달리 성악설을 주장하면서 치국을 말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깔뱅이 새 제도를 수립할 때 그리스의 공화정과 로마의 법을 도입하는 것은 한비자가 한 나라의 왕에게 법치를 권하는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법의 정신이자 이념인 종교적 측면을 간과한 마키아벨리에 대한 언급이 깔뱅에게서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은 제네바 개혁자의 출발이 피레체 인문주의자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깔뱅에게 있어서 종교적 측면이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면 제도적 측면은 인간에게서 출발합니다.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대한 성찰은 수신뿐만 아니라 치국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어찌 보면 깔뱅에게는 노자, 순자, 한비자로 이어지는 연결선이 있습니다. 법가사상에는 종교적 측면인 노자의 도치와 순자의 예치가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목, 노장이 모두 백성 중심의 정치 사상을 갖는 반면 법가는 군주 입장의 정치 사상을 표방합니다. 깔뱅에게는 통치자 중심의 정치 이념을 기본으로 하면서 백성 중심의 저항 사상이 어느 정도 들어있습니다. 기독교 강령은 처음부터 이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신지식과 인간지식이라는 이중 구조의 구성을 알리는 첫 서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변증법으로 전개될 것을 예고합니다. 이 책에서 도와 예와 법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식화시키자면 도와 신론, 예와 인간론, 법과 제도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하나님은 그 근원이 끝이 없는, 그래서 그분 자신의 계시로만 파악할 수 있는 존재로서 그 이름조차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건 도덕경의 참말입니다. 아무튼 기독교 강령은 깔뱅을 책사로 삼을 도시 국가의 종교 이념이자 통치 이념이 될 텍스트입니다. 제네바는 깔뱅을 끌어들이는 순간 루터와는 다른 통치 이념을 받아들이는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무르익지 않은 치국책은 실제적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기본 원리는 갖추었으나 유형교의 이론이 결여되어 있었고 따라서 영권과 세속권 사이의 관계가 명확지 않았습니다. 초판에서 깔뱅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기존 사회의 종교 통치 이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위스 개혁교회의 루터적인 입장을 받아들이자는 소위 비텐베르크 일치의 도입 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마르브루크 회담 이후 잠잠했던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의 일종의 연합운동입니다. 여전히
마르틴 부처를 비롯한 스트라스부르 신학자들은 중재자 역할을 했으며 일부 베른 목회자들이 이에 동조했습니다. 쿤츠가 동조자라면 메간더는 반대자였습니다. 이 시도는 메간더를 추방함으로써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추리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며 중재 역할을 한 부처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읽은 이유는 책사 루터와 책사 깔맹이 합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루터를 지지하고 루터의 그 종교 경험이라든지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했던 군주와 제네바 시의회와는 합칠 수 없는 서로 다른 통치 이념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거 해결되지 않는 한은 물론 신학적인 이유가 거기 들어있어요. 분명히 성찬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파고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들여다보면 개혁파의 목회 현장이 들여다 보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나도 이번에 이거 텍스트 보고 놀랐는데 목사를 같은 개혁파 목사를 독살했습니다. 그리고 2번 죽이려고 시도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목사 사모들끼리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싸우고 이게 아주 읽으면서 놀랄 정도로 심각한 목회 현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미타티오 크리스티의 개념이 통치님이 될 수 있었겠는가? 역시 법과 사상 밖에. 법과 사상은 패도 정치에서 난세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의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깔뱅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깔뱅의 성경 해석이 목회가 성경 해석이 그 방향으로 큰 틀에서는 그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안 교수님이 처음에 깔뱅의 성경 해석학의 원리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건 우리가 뭐 마땅히 따라가야 되던 방향인데요. 이게 정치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 과연 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을 제가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설교하고 하니까 되게 이제 큰 모임 같은 데 무슨 부흥회도 그렇고 수련회도 그렇고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자꾸 연결시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대대적인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느헤미야로 자꾸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건 이미 깔뱅이에 있는 겁니다. 그게 과연 정당한 성경 해석인가 오늘날에 있어서. 16세기에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지금 오늘날 같은 한국 사회에서 과연 그 해석이 정당하고 그런 느헤미야인가? 정치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느헤미야와 에스라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가? 그런 언약 개념이 우리한테 있는가?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의문점,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일어나서 나가니까 빨리 끝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어요. 강의가 싫어서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첫째는 이제 수신의 성경 묵상이죠. 수신의 성경 묵상은 산상설교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산상설교를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이미타티오 크리스트를 따라서 읽을 수 있겠지만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는 절대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적인 영역에 가서는 그걸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깔뱅의 성경 해석입니다. 개혁파의 성경 해석. 그거는
제세례파가 하는 해석. 그럼 수신을 위해서 한다. 수신을 위해서는 나는 이제 뭐 그렇게 한다. 뭐 깔뱅이 성경 수신을 위한 성경 묵상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질문이 있으면 얘기하기로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결해서 깔뱅이 전반적인 목회적 해석 그건 말씀을 드리겠어요. 31쪽입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끝났나요 이미? 시간? 한 5분만 하겠습니다. 31쪽 제일 밑에 깔뱅이 치국을 위해 끌어들인 해석학적 개념은 이게 수신 때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치국을 위해서죠. 치국을 위해서 끌어온 해석학적 개념은 구약의 언약신학이다. 제네바 카테키스무스 헌정서안에서 그는 목회자의 직무가 잘 손질한 설교로 하루 일과를 마치는 정도가 아니라 성례의 올바른 시행에도 있음을 지적하고 이 성례라는 말을 구약 백성법의 할례 언약과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깔뱅이는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과 관련된 이 언약이 모세, 요시야와 아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로 이어지면서 갱신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종교적 언약이 이방 세계에서도 국가 수립 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는 제네바 시의회의 협력을 얻어냈고 전 시민들로 하여금 이 신앙 고백서에 서약을 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깔뱅이는 언약의 맹세가 실행된 여러 구약 성경 본문들을 인용합니다. 깔뱅이는 제네바가 선택한 신앙 고백이 스위스의 다른 도시들의 신앙 고백과는 일치하지만 루터파가 선택한 신앙 고백과는 다른 통치 이념을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비텐베르크 일치의 수용을 주도한 베른이나 그것의 중재 역할을 했던 마르틴 부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또한 깔뱅은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세례파 신앙을 가진 목사들이 시의회와 협력하는 것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깔뱅의 성공은 시의회가 그의 정치 철학과 더불어 그를 책사로 받아들여야만 가능했습니다. 제네바는 그를 받아들이기까지 3년을 흘러 보내야 했습니다. 한편 제네바는 몇 가지 일치하지 않는 전례들을 아디아포라의 문제로서 각 교회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일례로 베르는 앞서 언급했듯이 세례식의 장소, 성찬의 빵, 축일 선정 방식을 고수했고 주리는 성찬 시행 방식, 주리는 안정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경배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각 도시 개혁자들의 목회적 해석에 기인했습니다. 전례 문제가 개혁파 교회 내에서의 목회적 해석의 문제라면 마법사, 일부다처, 영혼 수면 등의 문제는 개혁파가 인정할 수 없는 이단적인 문제였습니다. 깔뱅은 앙투안 류피네에게 쓴 목회 서신에서 이런 주제들에 대한 성경 해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단인가? 이런 질문은 결국 가라지에 대한 해석으로 귀결하게 됩니다. 파렐은 깔뱅에게 불업권 개혁교회의 형편을 알리면서 많은 가라지를 언급하고 이것들이 뽑혀야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개혁교회 목사라는 자들 가운데 자신의 야망 때문에 다른 목사를 독살하는 일까지 벌어졌는데 위에서 언급한 엘리 꼬로웨, 장 르기가 독살되었으며 크리스토프도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깔뱅과 파렐은 이런 사회학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과 이단 사상을 심는 자들 가운데서 후자를 가라지로 여기는 데 비해서 일부 어떤 이들은 반대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파렐은 쿤츠의 중재로 목사가 된 파리아투스를 한 사례로 듭니다. 이것은 가라지가 추수 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는 예수님 말씀 때문에 성경 해석의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이 논쟁은 훗날 깔뱅과 가스켈리온 논쟁에서 극에 달하는데요. 깔뱅은 세르베투스와 같은 이단 사상을 심는 자들을 가라지로 여기고 위정자의 처벌권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인가? 깔뱅의 성경 해석은 다른 상황에서 옵니다. 먼저 모든 정치체제는 종교적 기초를 갖고 있다는 것, 다음으로 구약에 따르면 바른 종교를 수용하기 위해서 위정자가 무장했다는 것,
마지막으로 신약에서도 바울이 경건과 예절에 따른 삶을 위해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했다는 것, 이것을 근거로 드는데요. 짧은 이 논리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 시대와 장소에서 다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짧은 목회적 해석이 오늘날 종교다원 시대에 속한 한국 사회에 과연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개혁신학을 민족적 언약신학으로 삼고 북아메리카, 남아공, 호주 등으로 민족 이동한 백인 사회를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종교적 통치 이념을 가진 한 국가가 종교적 견해가 다르다고 박해와 처벌을 정당화한 결과는 종교 전쟁이거나 민족 말살일 뿐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다른 종교와 국가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한국 사회가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을 것이고 또 앞으로 설교를 해야 될 분들인데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좀 제기하고 싶은 거고,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내가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개무시당한 느낌. 미안합니다. 이런 말에. 그래서 과연 한국에서 깔뱅의 신학을 올바르게 끌고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이 논쟁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데, 물론 한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존재가 동양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서양에 있는 이 교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라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이제 이걸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에이전트 역할을 시키느냐,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주 관심사인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 진정한 교회의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차라리 유교의 서원만도 못한, 옛날에 그 선비들, 청렴한 선비들보다도 못한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온통 명예와 야욕에만 눈이 뒤집힌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들, 미안해요, 또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인간들이죠. 인간도 아니죠, 짐승이는. 이 짐승이라는 단어는 깔뱅이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나도 쓰자면 짐승들입니다. 이건 이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것들이 따지고 봅시다. 목사들도 아니에요. 근데 자꾸 목사님이래. 또 목사라고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입장 빼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런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소중한 우리 계시의 당시자를 지들 멋대로 쓰고 있으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건 차라리 이제 동양의, 우리 동아시아의 정말 그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냈던 그런 어떤, 그게 서원이든 향촌이 됐든 뭐가 됐든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그렇고 각각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만도 못하다면 말이죠. 교회의 의미가, 깔뱅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깔뱅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안 교수님도 얘기 마지막에 했지만, 빨리 이제 그 교인들의 그 신앙을 성숙시켜서 그런 인간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인간들이 목회를 해서 하지 못하게 만들어놔요. 그런 인간들이 신학교를 좌지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의 신비성, 이게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어떤 존재인데, 그게 내가 이렇게 지금 동아시아적인 어떤 인식 사이로 깔뱅을 얘기했을 때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이제는 수신도 경건이고 다 정치 철학이고 결과적으로 치국책을 위해서 나온 책 사고 다 똑같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미 이태계와 깔뱅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태계 1501년생이고 깔뱅 1509년생입니다. 동시대 사람이에요. 완전히. 이태계는 선조를 위해서 일을 했고 깔뱅은 프랑스와 1세 제네바 시의회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물론 깔뱅이 훨씬 더 높은 탁월한 책사 역사를 했죠.
이태규는 스토아주의자보다 훨씬 더 은거를 선택하는 많이 했습니다. 자주 빠져나갔는데 자꾸 그냥 선조가 불렀죠. 와서 일해라고. 그때 혁명이 일어났어야 했는데 혁명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이 법과 사상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 혁명 정신은커녕 법과 사상도 없었습니다. 주저하겠죠 그냥. 그러니 이 법치국가를 빨리 그 앞당겨서 실천했던 공화제와 민주제를 당겨 실천했던 서구 국가가 이 방면에서 앞장섰지만 오늘날은 또 그렇지도 않단 말이죠. 그런 걸로 따지자면 우리도 뭐 금세 이제 그런 선진국이 된다고 할 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동서양의 이런 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깔병을 새로운 시각으로, 초기 깔병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깔병이 오늘날 한국에 진정 의미를 가지려면 깔병 갖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자꾸 깔병 그거 들먹이면서 돈 벌려는 사람 안 되지. 이건 미안합니다. 여기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절대 나도 지금 깔병 갖고 먹고 사는데 별로 생기는 게 없어요. 정말 깔뱅이, 칼빈이 의미를 가지려면, 우리 한국 사회의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인문주의에 좀 이런 시각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